안녕하세요. 슬금슬금 스키돌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사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뭐 다양한 취재 활동하고 그렇게 한 주를 바쁘게 보냈고, 네, 오늘은 그때 프로젝트 사가 하이니히 벨 재단에서 아시아 지역 활동하는 뭐 공익 변호사,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이렇게 참여하는 Small Achievements for Greener Asia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참여했던 세션들 인상적이었던 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화요일에 11월 12일 화요일에 종일을 참석을 했고 참석했던 세션은 하나는 Journalism for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널리즘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아시아의 인권 변호사들, 이렇게 두 가지 세션 참여했어요. 근데 페차쿠차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개발한 것인지 원래 있는 포맷인지 발표를 한 슬라이드에 20초를 하고 총 20슬라이드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한 사람이 10분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의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사진이랑 이렇게 슬라이드에 글씨를 많이 안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짜여진 발표 포맷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발표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발표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가서 조금 더 질문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또 소그룹 세션 같은 게 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하고 그 다음날도 했는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널리즘하고 아시아 인권 변호사들 세션 이렇게 두 가지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모를 하려고 이렇게 조그마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노트북에다가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몇에는 무슨 말 하고 이렇게 시간 재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20슬라이드에 맞춰가지고 했고, 저의 발표 주제는 뭐였냐면은 freedom, 그 다음에 fatigue,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자유, 그 다음에 번아웃이었나? 네. 그래서 자유기구가 특히 자비를 들여서 취재하는 독립 기자가 잠입 취재를 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감에 대해서, 번아웃 문제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20개를 준비를 하고 다 대부분 사진이었어요. 하고 여기는 제가 찍은 사진들 해가지고 한 슬라이드에 무슨 말을 할지, 근데 두세 문장밖에 못해요. 그 속도가 20초 하려면은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말을 빨리 하고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많이 이제 할 수 있었겠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20슬라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분 발표를 쭉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세션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널리즘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발표하신 분이 대만에서 온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만에서 본인이 매체를 만들어서 뉴 블룸이라는 매체를 매거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온라인인지 프린트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뉴 블룸이고 한자로는 파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땅을 이렇게 파서 씨앗을 심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되게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하는 매체인데 정파성이 뚜렷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도 나누고 보도도 하고 오피니언도 싣고 그런 본인들의 경험을 했는데, 엄브렐라 우산혁명 때 이야기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매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레베뉴가,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해서 뭐 칵테일 바도 운영했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 되진 않아서 마이너스. 결국에는 본인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소그룹 세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었고, 그다음에 저 다음에 발표하신 분은 이제 태국에서 Freedom Bridge On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이분의 그 매체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Prisoners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양심수,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사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양심수들의 가족들을 연결하고 그 사람들 이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그런 보도를 계속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구금돼 있는 타이와 버마의 그 사람들, 특히 민주주의나 인권운동을 하다가 이제 왕실 모독죄로 잡혀간 사람들, 가족들 인터뷰나 뭐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하는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발표하다가 이제 뭐 감정이 좀 격해지셔가지고 울 뻔했었는데, 그 수습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패차쿠차 그 한 슬라이드 20초씩 20 슬라이드를 하는 그 형식은 이제 지키기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이제 다들 달래주시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신 분이 필리핀에서 온, 본인은 밀레니얼이라고 하셨는데, 분이 만든 베라 파일스라는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게 된 그 배경이랑 어떻게 언론 그 취재 활동과 그 결과물로 이제 필리핀의 젊은 그 젠지하고 밀레니얼과 소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펠로십을 3개월 동안 하면서 이렇게 잠재적인 독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이런 거를 하면서 네 가지를 발견했다. 언론의 그 특히 미디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뭐 불만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타개할 방법을 이제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론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 젊은 층의 그 독자들은, 시민들은 conversational, 그러니까 약간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서술? 이런 접근의 기사를 좋아하고, engaging, 약간 자기랑 직접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information from peers, not from authorities or brands. 그러니까 정보를 자기의 또래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얻는 것을 선호하지, 자기보다 더 권위적이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relatability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내가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예를 든 게, 그 남중국해에 그 영유권 분쟁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다음 필리핀하고 그 작은 산호섬들 주변으로. 근데 말레이시아도 있고 근데 여기는 필리핀이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데, 뭐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뉴스 영상 중에 국제 뉴스 영상 중에 하나가, 영상과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큰 중국의 그 군함 같은 것이 필리핀 어선을 향해서 이렇게 물대포, 워터 캐논이죠. 물대포를 이렇게 쏘면서 힘없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영상과 이미지가 엄청 이제 국제뉴스,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국제뉴스는 아니겠죠. 이제 되게 큰 문제로 다뤄졌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보면은 화가 많이 나고 이게 문제라고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느낀다. 그런 뉴스는 피하게 된다. 그런 결론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층의 독자들, 특히 미디어 소비자들은 그 뉴스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인파워드 되는 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보고 나의 정보로
입력만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의 행동,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되게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참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게 초점을 맞춘 그런 보도를 기다린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을 이분은 좀 더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세로로 된 짧은 숏폼의 영상들을 통해서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글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개하는 거죠. 기자가 그걸 직접 취재한 기자가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래서 취재했고 취재해보니까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듯이 아까 말한 conversational engaging 그다음에 peers 나의 그 동료로서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empower 하면서 relatability를 이렇게 자극하면서 하는 걸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의문이었던 것이 그래서 본인은 이제 팩트 체킹을 하는 모든 뉴스들이 다 맞지는 않다는 그 뭐 팩트 체킹을 하는 이름도 verify 있잖아요. 그래서 verify에서 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주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기자가 친근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의 매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캄보디아의 이분은 이제 프리랜스라고 본인이 소개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주로 기사를 쓰시는 여자 기자, 방송 기자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참 심할 때 캄보디아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화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람이 하루 종일 몇 명이 아프게 됐고, 그러니까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뭐 백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그 경과를 보건부나 이제 뭐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에서 담당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주무부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당시에는 훈센 총리죠. 총리가 이제 자기의 내각의 이제 캐비넷 멤버들, 국무회 의원들 옆에 앉혀놓고 자기가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기자회견도 총리가 직접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뭐 이 발표 외에도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온 많은 그 기자와 활동가들이 변호사들이 또 그 나라의 그 시민사회의 그 목소리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압하는 그런 법 제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State of Emergency Law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인권 운동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보건 복지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이제 그 법에 적용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 혐의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State of Emergency Law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사태 법, 개헌법 같은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판적인 질문이나 그런 기사를 쓰기가 어렵고 질문하는 것도 기자들이 많이 두려워한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제 캄보디아 총리한테 왜 보건부가 매일매일 코비드와 관련된 문제, 그 상황들, 경과들을 그때그때 브리핑을 안 해주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할 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훈센이 얼굴을 찌푸렸다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 사람이 미국 언론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취재하는 기자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되고 죽고 심각한 뭐 몸에 신체 손상을 입는 그런 질병 보건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왜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말했는지 저희가 좀 불편하죠? 저희 그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근데 뭐 캄보디아의 상황이 그렇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했고 이분은 자기의 성취를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겁을 내면서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자기는 손 들고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보건부 장관이 매일매일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과를 브리핑하도록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발표가 다 끝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분들 이제 발표 끝나고 이제 모더레이터가 그러니까 사회자가 누구누구 발표한 거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 있으면은 가서 얘기를 나눠봐라. 그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만의 그 뉴블룸이라는 매체를 만든 브라이언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같은 그 그룹으로 묶여서 있었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 테이블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랑 브라이언이 앉아 있는 곳에 이제 뭐 타이에서 온 변호사분이랑 인권운동가 분이랑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제가 번아웃이나 피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뭐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많이 어린 분들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걸 말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어떤 변하기 어려운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변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치고 힘든 일인 건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참고 담아두고 이러는 것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군 이런 생각했어요. 좀 너무 나이 든 사람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멋지지 못한 약간 징징대는 듯한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앞으로 매체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 인권도 그렇고 개발 정의 문제도 그렇고 개발 불평등이나 정의 문제, 인권 문제, 그다음에 국방 국익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국방과 국익의 논리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어떤 소식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독립 매체를 만들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국방이 뭐냐 이런 질문하는 것도 좀 제가 매체에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겠다는데 도움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아시아의 인권 변호사들 해가지고 발표를 이제 공익 변호사들이 와서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새로운 그 나라에 좀 이게 실화인가 싶은 그런 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원래도 좀 알고 있던 국가도 있고 전혀 새롭게 아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벳 I, 법할 때 로라는 단체에서 온 활동가 분이셨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태국 정부가 돈을 주고 운영하는 그 사이버 상에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댓글 부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스파이웨어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해커죠. 근데 거기서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있는 건데 여기 정부에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인권을 신장하라고 요구한다거나 환경운동을 하거나 여성 인권 이런 걸 얘기하면은 약자 보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정부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컴퓨터에 접근을 어떻게 하겠죠, 웹으로 해서
넷으로 접근을 해서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라는 거를 심는데요. 그게 이제 이 스파이웨어의 특징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모든 화면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공유가 되는 거라고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뭐 사진 찍는 거, 자기가 보는 메일, 메시지, 소셜미디어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니까 본인도 그거에 이제 타겟이 돼서 페가수스 스파이어가 자기 핸드폰과 컴퓨터에 심겼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뢰를 잃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거든요. 페가수스 스파이웨어가 태국 정부의 반대 세력을 타겟팅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링크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것도 좀 너무 정부에서 해커처럼 시민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무서운 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공익 변호사분이 이주 구금에 대해서, 그 외국인 구금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한국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 그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의 보호인데 사실은 구금이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니까 이게 무기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이제 다루고 공개 변론 이런 걸 하신 분이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변호사분이 이제 시골에 캄보디아에서도 시골에 이제 중국계 슈거케인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섰는데, 사람들의 이제 여기서 그분 발표하셨을 때 19,000여 헥타르의 대지에 숲을 다 이렇게 밀고, 사람들이 1,000여 가구가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걸 밀고 거기에 이제 슈거케인을 심는 그런 농장을, 세 개의 회사가 농장을 짓는 그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 측에 서서 변론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겼는데 그쪽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 계속 이제 자기들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중국에서 투자한 그 회사 쪽에 서서 변호를 해서 이상한 모양새로 이제 된 거죠, 사실은. 국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외국 자본을 더 보호하는 그런 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승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셨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변호사분은 이제 어떤 거 얘기했냐면은 그 강제로 납치되어서, 그러니까 인신매매죠. 납치되어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문제가 많은 그 관행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나왔는데, 보면은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Southeast Asia Volume 2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 on Forced Labor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 노동에 대해서 인권의 측면에서 잘 인권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due diligence, 감시, 사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담은 그런 작은 책이에요. 책자인데, 그분의 이제 사례는 뭐였냐면은, 이제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이주 노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문맹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그다음에 돈을 들였는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내몰린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이제 글을 일단 못 읽는 사람인 것도 있지만 영어를 뭐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현지 그 말레이시아 현지의 그 말레이어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언어가 돼야 한다. 뭐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뭐 자국어,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원래 쓰는 자국어,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그 현지에서 쓰이는 또 언어, 이렇게 해서 3가지 언어의 계약서를 쓰도록 이제 권고를 해서 바꿔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 엄청 촘촘한 그 과정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물론 나라 밖으로 나가서 이주 노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맞는데, 결국에 가면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일터도 처음에는 여기로 간다고 했다가 저기로 가고, 계약 내용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사인하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읽을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 장시간 그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를 당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다음에 뭐 그 이주 노동을 하러 나갈 때 에이전시에 내는 돈이 계속 점점 추가돼서 결국 한 사람에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50만 원, USD 4,000달러니까 그 정도의 그 수수료를 중간에서 떼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forced labor라고 하기에는 자발적인 이주 노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노동의 과정을 촘촘하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이 찾아가는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 버마에서는 태국으로 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나라별로 경제 수준의 격차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인간의 그 존엄성과 뭐 권리, 자유를 침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 인력 시장 자체의 그 큰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그 청소년 기후 소송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된 과정, 이기기까지 과정, 이런 것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셨고, 이 부분은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태국에서 온 변호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도 뭐 제가 발표한 그 번아웃이나 피로 문제,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에서 오는 뭐 기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 본인이 이제 저기 동북부 이산 지역에서 나고 자랐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분이 방콕 포스트에 크게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는 법학대 학생이었어요. 예전에 2017년에 이제 태국의 타마사 대학교 법대생이었는데, 그때 21살이었고 이제 민주화 시위를, 학생 시위를 한참 하던 때였는데, 왕실 모독죄 뭐에 관련해서 그랬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 운동 세력 내에서의 성폭행을 이분이 미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선배한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그룹의 선배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후에 법대 학생이었으니까 뭐 변호사나 법을 집행하는 어떤 직업을 택하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이 경험으로 인해서 gender-based violence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 네. 그래서 2014년 쿠데타 이후 학생운동이 엄청 활발하던 때에 우리는 쿠데타에 대항해서 싸운다는데, 그 싸우는 세력 내부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 간의 성관계의 그 동의의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거악 민주주의, 거악과 싸우는 민주화 운동만이 중요한 그런 수준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이분 말고 제가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 말고 다른 분도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그래서 젠더 베이스 바이올런스와 여성 인권에 대한 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그 낙태죄와 관련한 반대 운동을 계속 하셨고 현재는 이제 페미니스트 로이어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리걸 서포트라는 이제 변호사 공익 변호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성들을 주로 특히 대변하는 그런 네, 활동을 하시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의 최종 목표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페미니스트 로이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시아 안에서 그런 그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변호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본인의 최종 목표래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는 또 한국의 어필이라는 공익 그 법 단체? 네. 거기서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 네트워크라는 곳의 경험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난민 혐오와 뭐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필리핀에서 오신 또 변호사분이 이분의 소속은 Alternative Law Groups라고 되어 있는데 1989년도에 만들어진 곳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서 그런 그 법 변호사 활동을 하는 그 로펌 활동하는 외에 그 모든 법 변호 활동을 그냥 대한 언론 그러니까 활동 대안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non-traditional lawyering 이런 표현 쓰고 developmental lawyering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하시는 거는 그 평범한 그 시민들이 특히 투쟁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알고 또 쓰고 직접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대요. 필리핀 법이 엄청 그 어려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정말로. 근데 이제 정부의 그 전략은 뭐냐면은 정부의 뭐 개발 정책이나 어떤 제도나 무엇이든 대통령에 대해서건 집권 정당에 대해서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그 그룹이나 그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해서 완전히 기운을 빼는 그 사람들의 리소스가 완전 바닥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쓴대요.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네, 이제 그런 공익적인 변호 활동을 하는 그 변호사들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해요. 일단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안티 테러리즘 액트 2020년에 제정된 네,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 활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이제 지목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레드 태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딱지를 붙여서 테러리스트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뭐 이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024년에 10월 달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페이스북에서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제 빨갱이 딱지, 레드 태깅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대놓고 공격을 유도를 한대요. 그쪽으로 몰려가도록.
근데 그걸 이제 메타는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도 액션을 취해야 되고 필리핀 정부도 이걸 멈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알자지라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22년도에 6월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89명이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사법적인 죽음을 당했다,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법이 필리핀의 안티 테러리즘 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그 테러리스트를 분별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판사들도 아니고 그냥 뭐 법무부 장관 뭐 무슨 디파트먼트 다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의 조직인데 판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데 거기에서 테러리스트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워런트 없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여행의 자유를 이제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을 완전히 이제 프리즈하는 게 뭐라고 하죠? 못 쓰게, 그러니까 완전 묶어놔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말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돼버리면은 이제 개인의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목된 정부의 기관에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지목된 사람들이 환경운동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토착 원주민들이 자기의 땅과 숲을 지키려고 할 때, 그다음에 농부, 그다음에 기자, 그다음에 NGO 휴먼 라이츠 디펜더스니까 인권 운동가, 환경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강경하게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테러리스트, 정부 전복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실종된 사람도 있어요. 한번 그 테러리스트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그 카운슬에서, 위원회에서 지목된 다음에 실종된 사람의 수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시기에 마약과의 전쟁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시 사살돼서 죽는 그런 엄청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는커녕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근데 부통령은 두테르테의 딸이잖아요. 둘이서 정부를 운영하는데 마르코스의 아들과 두테르테의 딸이 있는 정부의 아래에서 테러리스트로 그러니까 지목이 돼서 초법적인, 그러니까 재판이 없이 그냥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거의 이제 지금 100명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변호사가 그때 발표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필리핀은 환경 변호사가 살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일 것이다, 이런 말 하면서 한국이 청소년 기후 소송을 이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워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환경 케이스들 이길 수가 있냐. 목숨이 보존돼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긴다는 것까지 가서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아시아 인권 변호사들 세션 끝난 다음에 저는 캄보디아랑 필리핀 변호사가 있는 그 소그룹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서로 이제 궁금한 거 질문 막 하고 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온 변호사분이 이름이 섹소포언이었거든요. 그분이 필리핀에서 온 변호사분 쉴라 포르멘토 이분한테, 그래서 너네 대통령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뻔히 알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좋지 이러면서, 안 좋지 그러면서 살기 힘든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 마르코스의 아들 대통령과 두테르테의 딸 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서 둘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좀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캄보디아는 새로운 총리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훈센의 아들 훈 마넷이 총리가 됐잖아요. 괜찮아?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더 최악이다. 그래서 judiciary reform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법도 이렇게 개혁하는 게 잘 안 되고, 거버넌스는 더 나빠졌고, 교육과 관련된 정책도 나쁘고, 근데 또 그 세입은 완전히 줄어가지고 정부 재정이 되게 불안정하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더 최악이 됐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훈센 때랑 비슷하게 안 좋다. 그러니까 훈 마넷이 뭐 아버지보다 나은, 그 독재자 아버지보다 나은 인물이라는 식으로 엄청 포장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들이 정말 최악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 대통령 얘기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마치 각국의 정상들이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누가 더 시민사회의 그 시빅 스페이스,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 공간을 더 잘 제약하는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의 그 권위주의적 정부의 리더들이 시민들 살기 힘들게 한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 너무 경쟁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반은 농담이고 자조적인 농담인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역사고 어떤 뭐고 이렇게 우리의 성취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고 전 또 이제 취재 기자니까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는 이제 이 나라는 이런 일이 있대, 이 나라는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계를 하는 게 맞지 않고 그러니까 중계를 하듯이 이 나라는 이렇게 나쁘고 이 나라는 이렇게 나쁘고 이런 식으로 뭐 먼 나라 일처럼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진단하듯이 분석하고 진단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최대한 많은 증언과 증거를 문서 증거겠죠? 그런 걸 수집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그 다툼이나 아니면 어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인도주의 관점에서 아니면 보편적 인권의 그 신장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증언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오직 중요할 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역시 가난한 나라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뭐 정치가 그 모양이니까 나라도 가난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이 세상에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 세션의 제목이 Small Achievements for Greener Asia. 그러니까 더 녹색인 아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룬 작은 성취들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승소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뤄냈고 무엇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고 저렇게 하면 약간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팁을 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나누는 게 조금 기왕 모였을 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세션들을 다 듣고 메모를 엄청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 현지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구조적인 그런 자본과 정치 권력의 억압 이런 게 계속 나타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아카이브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새로 접하는 사람들은 잘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그날 참여한 세션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아니면 관련된 지역의 소식을 접할 때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를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씩 아카이브로 쌓아놓는다는 마음으로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길게 찍어보았습니다. 그렇고 저는 오늘 좀 추운데 땀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영상을 찍은 후에는 기절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